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 채널 시청자 여러분. 매 명절 친정에 갈 때마다 올케는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5성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형부가 온 가족을 데리고 조식을 얻어먹으러 왔을 때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투숙객이 아니신 분은 1인당 79 영원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은 겨울 창문에 맺힌 얼음꽃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투명하고 맑지만 속으로는 뼈아픈 의미를 담고 있었죠. 매년 명절마다 듣는 집이 좁아서 네가 잘 방이 없다는 말은 정확한 주문처럼 저를 집 문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저는 순종이 가족 간의 정을 유지하는 물주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 자신만 흐릿하고 볼품없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해 제가 캐리어를 끌고 5성급 호텔의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따뜻한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존엄성은 남이 주는 시혜가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할 성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 이틀 전 사무실의 마지막 인적은 퇴근하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잠잠해졌습니다. 빌딩 전체는 1년에 한 번 오는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화면에 희미한 빛이 사라지자 약간 지쳤지만 윤곽이 뚜렷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었을 때 가족 채팅방은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오빠 서준은 조카 지호가 새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호가 고모 집에 와서 설을 같이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래에는 부모님의 연이은 좋아요와 웃는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음 글을 입력했습니다. 저 표 샀어요. 모레 저녁에 도착합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자 채팅방은 3초간 짧게 침묵했습니다. 곧바로 별도의 대화창이 떴습니다. 올케 민지였습니다. 서연아, 너 오는구나? 아,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말이야. 올해 네 회사에서 보내준 선물이 너무 많아서 둘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서재를 전부 쌓아놨지 뭐야. 봐봐, 집에는 정말 네가 잘 여분의 방이 없단다. 익숙한 도입부, 익숙한 이유. 마치 무뎌진 바늘이 같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해마다 끈적한 통증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이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5년, 매년 설에 집에 올 때마다 민지는 갖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해는 조카가 막 태어나서 짐이 많으니 서재를 육아실로 써야 한다고 했고, 이듬해는 처가 어머니가 아이를 보러 오셔서 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넷째 해에는 이유가 천차만별이었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 3룸 아파트에는 서연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도 당황하고 미안해서 먼저 호텔에 묵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때문에 올케와 몇 번 다투었고 오빠 서준은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곤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매번 혼자 짐을 끌고 근처 저가 호텔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명절 연휴, 집집마다 불이 밝은데 그녀는 혼자 차가운 호텔에서 외톨이처럼 창밖의 폭죽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가족에게서 배제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이렇구나.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울분을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마음속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에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굳이 집에 얹혀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수년간 분투하며 럭셔리 호텔의 이벤트 기획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연봉은 오빠와 올케를 합친 것의 3배였습니다. 그녀는 다만 아주 작은 집의 느낌을 그리워했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침대 하나라도 말이죠.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더 이상 네, 올케. 호텔에서 잘게요라는 대답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그룹 산하의 호텔 예약 앱을 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금강파크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지역에서 유일한 정식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조식 2인 포함 5박 예약. 결제 성공 페이지가 뜨자 가격표의 숫자는 올케민지의 한 달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민지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금쪽 같은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주문 내역 스크린샷을 올리고는 침착하게 글을 적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올케.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불편하게 묵지 않고 금강 파크 호텔에 방을 예약했어요. 집에서 가까워요.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소란을 차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채팅방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무려 5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서준의 전화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서준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질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갑자기 성질을 부리고 그래? 서연은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돌아섰습니다. 창밖 도시는 이미 찬란한 빛의 바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기쁨도 노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성질 부리는 거 아니야. 그냥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야. 문제를 해결해? 너 지금 올케랑 아빠, 엄마 얼굴을 어디다 두라는 거야? 5성급 호텔에 묵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를 학대라도 한 줄 알겠다. 서준의 목소리가 톤이 높아졌습니다. 아닌가요? 서연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단 한마디에 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올케가 원래 입이 거칠긴 해도 마음은 여린 거, 나쁜 뜻은 없어. 집이 정말 좁고 지호도 커서 시끄럽잖아.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린 한 가족이잖아. 오빠, 그 말 5년 동안 했어.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이해했어. 매년 명절마다 외톨이처럼 호텔에 묵었어. 올해는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내가 편하게 지내겠다는 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 잘못은 아닌데. 그렇다고 올케 얼굴에 이렇게 대놓고 먹칠을 하면 안 되지. 네가 그 주문 내역을 단톡방에 올리는 바람에 지금 올케가 집에서 난리야. 네가 일부러 과시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잖아. 내가 정말 과시하고 싶었다면 매년 호텔 예약 내역을 다 올렸어야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와 부모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계속 양보했어. 하지만 양보가 바닥이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이 집이 나에게 침대 하나조차 내어줄 수 없다면 나는 최소한 나 자신에게 품위 있는 거처를 줄 수 있어야지. 이 일은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서준이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5년 동안의 서러움과 인내가 이 순간 분출구를 찾은 듯 쏟아져 나왔고 남은 것은 전에 없던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토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경계를 긋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 전날 밤 KTX는 고향역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멈췄습니다. 서연은 예년처럼 큰 짐을 이것저것 들고 오지 않고 가벼운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집에 전화하지 않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금강 파크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명절에 고향 오셨구먼. 금강파크 거기 참 으리으리하지. 서연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따뜻했고 공기 중에는 고급스러운 백차 향이 감돌았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그녀의 짐을 받아들었고 프론트 매니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서연 이사님, 오셨군요. 객실은 이미 예약해 뒀습니다. 이사님 습관에 맞춰 강변 전망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해드렸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룹 고위직으로서 이 정도 대우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키를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도시에서 가장 눈부신 강변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에는 이미 웰컴 과일과 그녀가 좋아하는 꽃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카펫, 편안한 소파, 먼지 한 점 없는 침구류는 세심함과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크고 부드러운 침대에 몸을 던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트집 잡히지 않고 누구에게도 대충 취급받지 않는 오롯이 그녀만의 공간.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집에 도착했니? 전화 한 통 없네. 서연은 답장했습니다. 엄마, 호텔에 도착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일찍 주무세요. 내일 댁에 갈게요. 그녀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운을 걸친 뒤 레드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집 방향은 불빛이 찬란했지만 그녀와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제 거리를 두을 때가 온 것입니다.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들듯 존중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이 거리가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격렬한 충돌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드러운 침대에서 늦잠을 잤습니다. 얇은 시스루 커튼을 통과한 햇살이 방 안에 부드러움을 선사했습니다. 조카 지호의 시끄러운 소리도, 올케가 거실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창밖 강물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뱃고동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헬스장에서 30분 동안 달리고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로 가서 우아한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 갓 구운 크로아상, 부드러운 에그 베네딕트.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 급한 업무 메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리듬은 지난 5년 동안의 명절 휴가에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치였습니다. 오전 10시 그녀는 단장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눈꺼풀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평소보다 무거운 동작으로 분주했습니다. 오빠 서준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올케 민지는 팔짱을 끼고 침실 문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3알의 심사와 7알의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 공주님이 돌아오셨네. 호텔은 지낼만해? 민지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말에 숨겨진 가시를 알아차리지 못한 척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침대도 편하고 조식도 훌륭했어요. 올케랑 지호 선물 사왔어요. 그녀는 손에 든 쇼핑백 2개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민지의 새 립스틱, 다른 하나는 지호의 레고 한정판이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얼른 나서서 선물을 받아들며 중재했습니다. 서연아, 네 마음 씀씀이가 고맙다. 어서 앉아.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출세했네. 명절에 집에 와서 5성급 호텔에 묵고 아빠, 저는 부모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곤란? 내가 보기엔 너는 우리 모두를 면목 없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어머니가 과일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와 쿵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내 딸이 명절에 집에 안 묵고 호텔에 묵는다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니?
엄마,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지내는 거죠. 편안? 네가 누구를 편안하게 해줬니? 민지가 드디어 폭발할 지점을 찾았습니다. 서연, 우리가 네 생각을 모를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이 작고 우리가 가난한 걸 싫어하는 거잖아. 이제 너는 도시 사람이 됐지. 대단한 이사님이 됐고 우리 같은 작은 절은 눈에 안 차는 거지. 옳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서연의 얼굴도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곳을 원했을 뿐이에요. 이 요구가 그렇게 과한가요? 왜 자리가 없어? 서재에 짐이 쌓였으면 지호랑 비좁게 같이 자면 안 돼? 아니면 내가 오빠랑 소파에서 자고 안방을 너한테 양보하면 되잖아. 왜 굳이 밖에 나가서 그 아까운 돈을 써야 해? 너 일부러 나 열받게 하려는 거지?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눈앞에 히스테리컬한 여자를 보며 문득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온 것이 불편함을 주는 일이라면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지 않을게요. 먼저 호텔로 돌아가서 옳게 화가 풀리시면 다시 올게요.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봐, 보라고. 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가리키며 서준과 시부모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말 몇 마디에 못 견디고 가네. 금지옥엽이네. 우리가 이 가문에는 분에 넘치나 봐.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 어머니의 한숨 소리, 오빠의 만류하는 소리는 육중한 현관문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 방은 여전히 고요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벗고 꽃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질책은 여전히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서연아, 화내지 마. 올케가 원래 성격이 저래. 오늘 저녁은 그래도 집에 와서 밥 먹자. 명절인데 온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오빠, 나 피곤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강변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가족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저녁 무렵 서준이 또 다른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말투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아, 너 묵는 호텔 조식이 그렇게 좋다며? 뷔페식이고 없는 게 없다던데? 서연은 마음이 움직여 양식, 중식, 일식 다 있고 종류가 아주 많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투숙객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먹을 수도 있어?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신중하게 문장을 골라 서준에게 답장했습니다. 그녀는 1인과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호텔 전체 뷔페 레스토랑이 아닌 그녀의 방에 딸린 혜택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호텔 종사자로서의 그녀의 전문성이었고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서준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네. 일찍 쉬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다시 이야기하자는 두 글자에는 은근한 속셈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황당한 기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갈등의 핵심이 하루 만에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호텔에 묵어야 하는지 여부에서 호텔의 혜택을 온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로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쯤 올케민지가 이 소식을 듣고 눈빛이 어떻게 빛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칼은 맞고 오는 물은 흙으로 덮는다. 경계는 이미 그어졌으니 그것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에는 명확한 응답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설 전날 아침, 서연은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온다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식사 피크 시간에 올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과연 8시 40분 그녀의 방문벨이 울렸습니다. 호텔 서비스가 아니라 다급하고 불규칙한 연속 벨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문구멍으로 밖을 보았고 그녀의 마지막 일말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 밖에는 온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서준, 올케, 민지, 깡총거리는 조카 지호, 그리고 부모님. 5명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관광지를 견학 온 것 같았습니다. 고모, 문 열어! 지호가 밖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서연은 옷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널 보러 왔지. 서준은 손을 비비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지의 시선은 그녀를 넘어 방 안 가구를 탐욕스럽게 훑어보았고 혀를 찼습니다. 어머나, 여기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구나. 역시 집보다 환하네. 이 카펫도 밟으니 폭신폭신하고. 아빠, 엄마. 서연은 옆으로 비켜서 그들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은 약간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러봤단다. 고모, 여기 우리 집 거실보다 훨씬 넓어. 지호는 이미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부모님께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직 아침 식사 못했어. 민지가 드디어 온 이유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네, 조식이 그렇게 풍성하다면서? 우리도 온 김에 좀 먹어보고 생활 체험도 좀 해보자. 말투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마치 이 아침 식사가 서연이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가족 혜택인 양말입니다. 서연은 민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았습니다. 또 기대에 찬 오빠와 말없이 있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 유난히 선명하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내려가서 먹어요. 민지의 눈은 순간 빛났습니다. 마치 싸움에서 이긴 장군 같았습니다. 서준도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오직 서연의 어머니만이 딸의 평온한 말투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하고 염려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일행은 웅성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호는 신이 나서 고모 초콜릿 펑듀도 있어요? 아이스크림도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있을 거야.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하강했습니다. 금속문에는 일가족의 각기 다른 얼굴이 비쳤습니다. 민지의 우쭐거림, 서준의 비위 맞추기, 부모님의 어색함, 지호의 천진난만함, 그리고 서연 자신의 평온한 얼굴. 그녀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아래층 뷔페 레스토랑 입구에서 곧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분명 누군가는 목에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억울함을 묵묵히 삼키는 사람이 아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금강파크, 호텔 1층, 뷔페, 레스토랑은 이 도시에서 꽤 알려진 랜드마크였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거울처럼 깨끗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구역별로 명확히 구분된 다채로운 음식 코너는 그 격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는 단정한 제복을 입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손님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족은 안으로 들어섰고 즉시 많은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온 가족이 흥분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거의 과시하듯 몰려온 조합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6명이요. 서준이 서연까지 포함해서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이미 목을 길게 빼고 안을 훑어보며 와 소리를 냈습니다. 진짜 없는 게 없네. 해산물 일식 구이까지 있어.
그녀는 옆에 있는 지호를 밀치며 아들, 빨리 봐봐.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저쪽에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안내 직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일행 중 오직 그녀만이 이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아니면 룸카드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침착하게 핸드백에서 룸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기계에 카드를 스캔하고 미소 지으며 룸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네, 서연 고객님. 고객님의 객실에는 2인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2인? 민지의 얼굴에 떠있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혼자 묵는데 여러 명 데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안내 직원의 미소는 변함없이 전문적이고 예의 발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서연 고객님의 객실에는 2인분 조식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요? 서준이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벌써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레스토랑 입구에 세워진 고급스러운 입간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금박 글씨로 가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흰 장갑을 낀 손을 들어 들어오십시오 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죄송하지만 투숙객이 아니신 분이 본 레스토랑에서 뷔페 조식을 이용하실 경우 비용은 1인당 79영원입니다. 79영원이라는 숫자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폭탄처럼 순식간에 이 가족 사이에서 폭발했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79영원, 4명이면 316영원. 이것은 그녀 한 달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겨우 아침 식사 한 끼를 위해 서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짙은 팥죽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서연을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질책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더욱 당황하여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노쇠한 얼굴에는 민망함과 곤란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아껴 살아온 그들에게 79영원짜리 아침 식사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오직 지호만이 영문을 모른 채 민지의 옷자락을 잡고 엄마, 아이스크림 먹으러 안 들어가요? 라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질문은 성냥개비처럼 민지에 쌓여있던 분노와 수치심을 순식간에 점화시켰습니다. 그녀는 휙 고개를 돌려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불을 뿜을 듯 했습니다. 서연. 그녀는 거의 이빨 사이로 두 글자를 으스러뜨리듯 뱉어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레스토랑 입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많은 투숙객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서연은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하고 냉정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격분한 올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오빠와 부모님을 보았고 마음속에는 일말의 쾌감도 없이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피로감만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어떤 것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내가 뭘 일부러 그래요. 올케가 스스로 잘못 이해해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민지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네가 우리가 올 줄 알면서 일부러 여기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는 거잖아. 저는 망신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올케 스스로 남의 호의를 당연한 요구로 착각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냉정했고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교한 수술용 칼처럼 이 가족이 오랫동안 친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위선의 면사포를 찢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기심, 탐욕, 그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함이 드러났습니다. 서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어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었던 거야. 네가 굳이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말할 필요가 있니? 엄마,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쪽에 무한히 요구하는 도덕적 족쇄가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무슨 존중, 무슨 경계? 내가 보기엔 네가 돈 좀 벌었다고 우리 가난한 친척들을 무시하는 거잖아. 민지는 완전히 체면을 버리고 소리쳤습니다. 겨우 아침 식사 한 끼잖아. 79 영원히 대수야? 우리가 못 먹을 줄 알아? 네 오빠가 돈 낼 거야. 그녀는 옆에 있는 서준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파래졌고 주머니에서 한참 동안 손을 더듬었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한 달 월급은 500만 원 남짓 주택 대출금과 일상 경비를 빼면 갑자기 아침 식사 한 끼에 3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것은 그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들을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됐어.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아버지가 드디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평생 체면을 중시했는데 지금은 땅속으로 숨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끌고 돌아서며 안 먹어 집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서준이 다급해졌습니다. 왜 안 먹어? 오늘 나는 기어코 먹어야겠어. 민지는 마치 성난 투우처럼 흥분하며 서준을 뿌리치고 서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서연, 네가 오늘 네 부모님을 배고픈 채로 이 문을 나가게 한다면 너는 불효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모님께 몇만 원짜리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뭐 어때서? 그녀는 성공적으로 문제를 도덕적 우위로 돌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눈앞의 난장판을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선을 명확히 긋지 않으면 앞으로 끝없는 싸움에 시달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수납원에게 건네지 않고 시종 일관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하던 안내 직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왕 매니저님, 서연의 목소리는 호텔 고위직으로서의 전문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냉정하고 권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조식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제 계정으로 처리해 주세요. 제 오빠와 올케는 성인이고 독립적인 소비 능력이 있으니 호텔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비용을 청구해 주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진정한 비수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전문적인 서비스 기준으로 제 오빠 가족이 이 79 영원짜리 조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완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왕 매니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곧 그녀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민지와 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이런 수를 쓸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도 완전히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한 분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79 영원짜리 계산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왕 매니저의 실행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옆 서비스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 직원은 미소 지으며 서준과 민지 앞에 다가섰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목소리는 여전히 예의 발랐습니다. 손님, 사모님, 카드 결제십니까? 현금 결제십니까? 먼저 결제하신 후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서준과 민지는 완전히 불판 위에 올려진 꼴이었습니다. 나가자니 방금 전 기어코 먹겠다는 호언장담이 우스갯소리가 되고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것이었습니다. 안 나가자니 당장 30만 원 넘는 돈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도움을 청하듯 쳐다보았지만 서연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멍해진 부모님을 부축하며 왕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께는 창가 조용하고 전망 좋은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왕 매니저는 서연과 그녀의 부모님을 직접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시야가 트여 있고 환경이 고즈넉했습니다. 오직 서준, 민지, 그리고 조카 지호만이 레스토랑 입구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3명의 광대처럼 말입니다. 엄마, 배고파. 지호가 민지의 옷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배고파라는 소리는 민지를 짓누르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불쌍한 눈빛을 보았고 멀리 이미 자리에 앉아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로 주스를 받고 있는 시부모와 서연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불만과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먹어! 왜 안 먹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핸드백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카드를 서비스 직원의 쟁반 위에 쿵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결제하세요. 이 79영원짜리 아침 식사가 금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직접 보겠어요. 서준이 옆에서 그녀를 잡아당겼지만 민지는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직원은 태연하게 결제를 완료하고 그들을 역시 예의 바르게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서연의 테이블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대화는 들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서연 쪽 테이블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얼굴이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며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 새우만두 좀 드셔보세요. 광동식 딤섬 셰프가 바로 만든 거예요. 서연은 새우만두 하나를 집어 어머니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못 먹겠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오늘 너무 심했어. 너와 올케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엄마, 만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저의 무조건적인 양보와 희생이라면 저는 차라리 그 관계를 끊겠어요. 서연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기꺼이 돈을 쓰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왜 제가 그들의 허영심과 탐욕에 대신 돈을 내주기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부모님의 노쇠한 얼굴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집에 보낸 돈이 오빠보다 적지 않아요. 지호에게 사준 선물 중에 싼 게 어디 있었어요? 제가 이 정도면 부족한가요? 집에서 쪽잠 자는 걸 싫어하고 그들이 제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걸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불효녀가 되고 인정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 말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딸의 선행은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멀지 않은 곳에서 민지는 분노를 식욕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들고 음식 코너를 오가며 비싼 음식만 골랐습니다. 큰 새우, 두툼하게 썬 연어, 비싼 블루베리와 체리, 접시는 작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먹어, 실컷 먹어, 본전을 뽑아내야지. 그녀는 지호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면서 자신도 입에 크게 넣어 우걱우걱 씹었습니다. 서준은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로 흰죽 한 그릇을 마시며 때때로 서연 쪽으로 복잡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왕 매니저는 과연 서연의 특별 요청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직접 갓 구운 최고급 와규 스테이크 접시를 들고 민지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사모님, 이것은 저희 레스토랑에서 오늘 특별히 VIP 고객을 위해 준비한 철판 와규 스테이크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고 가격이 상당합니다. 고객님의 소비가 저희 귀빈 기준에 도달하여 셰프가 특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디 맛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몇 테이블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고객님의 소비와 귀빈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민지가 강제로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런 고급 생활 방식을 선택한 것처럼 말입니다. 민지는 멍해졌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유혹적인 향기를 풍기는 와규 접시를 보자 허영심이 크게 만족되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서연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와규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부러운 시선을 던지자 민지는 79 영원이 그렇게 억울하지만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이 장면을 보며 입가에 미세한 호선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민지 같은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임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체면을 이용해 가장 아까워하는 실리를 포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허영의 구름 위에서 자신의 탐욕에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알게 모르게 격렬했습니다. 민지 가족이 배를 움켜쥐고 직원의 다음에 또 오세요라는 미소 속에서 떠날 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했고 만족스럽기도 했으며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이 가족 전쟁이 이제 겨우 첫 포문을 열었을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 비싼 아침 식사는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서씨 가족 내에 오랫동안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지호와 함께 침실에 틀어박혀 서준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서연을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 혹은 원수를 만난 듯 표정이 매우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아, 네가 저지른 짓 좀 봐. 올케가 돌아오자마자 나랑 싸워. 내가 무능해서 밖에서 망신당하게 했다고. 이혼하자고 난리야. 이혼? 서연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겨우 79 영원짜리 아침 식사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야. 서준은 격앙되어 손을 휘저었습니다. 체면과 존엄의 문제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올케를 그렇게 면목 없게 만들었잖아. 네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네, 오빠가 무능하다고 무시하는 거라고. 그럼 지금 올케는 뭘 원하는데요? 자기가 온 가족 앞에서 너한테 사과를 받고 그 아침 식사값도 네가 갚아주지 않는 한 이대로 못 있겠대. 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역시 이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사과? 제가 제 권리를 지키려고 한 건데 무슨 사과를 해야 하죠? 그리고 식사값은 올케가 아주 즐겁게 먹지 않았어요? 와규도 먹고 셰프 특별 메뉴도 받았다고 고품격 생활을 가끔은 체험해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인증샷도 올렸던데 제가 언제 올케가 창피해 한다고 했나요?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민지는 레스토랑에서 분노했지만 SNS에서는 자랑했습니다. 그 모순적인 심리를 서연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가 방법을 찾아서 올케를 달래야 해. 안 그러면 이 명절 누구도 편안하게 못 보낸다고. 서준은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겼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울고 있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안 우니. 멀쩡하던 집이 이렇게 난장판이 됐는데 어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아, 그냥 네가 한 번만 져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 얼굴 볼 사이고. 엄마, 어떤 일은 한 번 져주면 다시는 허리를 펼 수 없어요. 서연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과하고 밥값을 내주면 내일은요? 제가 호텔방을 내어주고 소파에서 자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방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고 서준은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서연은 이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식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설날 전야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그녀는 호텔 룸 서비스를 시켜 거대한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불꽃놀이가 터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니? 나 장이모야. 네 어머니 직장 동료. 장이모님, 안녕하세요. 서연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고향에 와서 금강파크에 묵는다고 하더라. 네, 엄마가 오늘 우리한테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거한 식사를 했다고 자랑하더라. 1인당 몇만 원짜리라고. 네, 올케도 SNS에 올렸대. 우리 모두 네 엄마가 복 받았다고 했지. 너 같은 좋은 딸을 뒀다고. 서연은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외부에서 이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망신당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일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엄마가 또 그러더라. 장 이모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가십거리에 흥분이 담겼습니다. 네, 옳게 그 사람이 평소에 잔재주 부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너한테 한 방 먹었다고. 우리 모두 속이 시원하다고 했지. 맞아, 그렇게 해야 해. 친형제라도 돈 계산은 확실해야지. 하물며 올케인데 전화를 끊고 서연의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부모님의 곤란함이 단순히 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오랫동안 억눌려온 말할 수 없는 무력감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격은 어느 정도 그들의 감정적 해방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설날 아침, 서연은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전에 없이 평온했습니다. 서연아, 잠깐 집에 돌아와라. 우리 가족 회의를 하자. 서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두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엄숙했고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눈은 부어 있었고 오랫동안 울었던 듯 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의기소침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상석에 앉아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1인용 소파에 앉아 침묵을 깼습니다. 아빠, 저 부르신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그녀를 쳐다보더니 다시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민지야, 너희 둘이 먼저 서연이한테 사과해. 이 말에 서준과 민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보고 쟤한테 사과하라고요? 말도 안 돼.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우리를 밖에서 망신시켰고 우리 집을 시끄럽게 만들었잖아요. 입 닥쳐. 아버지가 드물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찻상 위를 쿵 내려쳤고 찻잔이 쨍그랑거렸습니다. 망신? 서연이는 미리 1인만 데려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 너희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일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고 신중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그가 이렇게 크게 화내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지는 소리를 지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준에게로 시선을 돌렸고 그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너, 서준아, 너는 남자고 집안의 가장이야. 네 아내가 철이 없으면 네가 말려야지. 아내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전부 네 여동생에게 떠넘겨? 네가 오빠 노릇을 어떻게 한 거니? 이 몇 년 동안 서연이가 이 집에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마음속에 모르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명절에 집에 와서 온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런데 너희는 뭐 했니? 잠잘 자리 하나도 내주기 싫어했지. 서연이 마음은 너희가 이렇게 조금씩 상처를 준 거야. 거실은 침묵에 잠겼고 아버지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빠도
네가 상처받은 걸 알아. 이 일은 네 오빠와 올케가 잘못했단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해. 우리는 결국 한 가족이야. 아빠는 이 일이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아침 식사값이 있다. 316영원. 엄마랑 내가 낸 거야. 우리는 네가 네 올케에게 이 돈을 뜯어냈다고 말하는 것도 싫고 이 집이 너의 돈을 탐낸다고 네가 느끼는 것도 싫단다. 서연은 그 봉투를 보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존중과 이해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밀어 돌려주었습니다. 아빠,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부모님께 식사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빠와 올케 몫은 지호에게 주는 세뱃돈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녀는 모두에게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았고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비록 마지못했지만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 응어리가 한 번에 풀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집안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은 있었지만 더 이상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떠날 때 서준이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예전에는 오빠가 잘못했어. 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서로 잘 소통하면서 지내요. 호텔로 돌아온 서연은 큰 전쟁을 치른 듯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그녀와 이 집안의 관계는 그녀 스스로 재정립한 것입니다. 더 이상 흐릿하게 얽매이지 않고 명확한 경계와 기준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본사 대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연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룹에서 서연 씨 고향에 초대형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초호화 5성급 리조트 호텔도 포함되고요. 이 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서연 씨가 이 프로젝트 준비팀 총책임자의 적임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명절이 끝나면 당분간 고향에서 상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의 전화는 호수에 던져진 심해 폭탄 같았습니다. 서연의 막 진정된 마음속에 다시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고향 상주, 초호화 5성급 호텔 프로젝트 총책임자. 이것은 그녀가 매년 며칠만 돌아오는 손님에서 이 도시에 장기적으로 살면서 거대한 자원과 권력을 쥔 핵심 인물로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필연적으로 더 깊고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은 양안의 네온 사인을 비추며 유려하게 흘렀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미지의 유혹으로 가득 찬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모든 것을 바꾼 그 아침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조식이 개인의 경계를 수호하기 위해 벌인 작은 전투였다면 앞으로의 상주는 길고 복잡하며 피할 수 없는 진지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오빠와 올케, 나아가 부모님의 친척들까지 그녀가 이 지역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숙박이나 조식 같은 작은 이득만 취하려고 했지만 미래에는 일자리, 프로젝트 계약, 내부 자원을 원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더 큰 이익 앞에서 무한히 확대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과 기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민지가 SNS에 자랑했던 그 와규 접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79 영원의 대가로 올케에게 고품격 생활의 허영을 경험하게 하고 그녀의 기세를 일시적으로 꺾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대가로 다가올 더욱 까다로운 가족 간의 족쇄에 대응해야 할까요? 서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회사의 임명을 거절하고 이 예상되는 수렁에서 도망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도피는 결코 그녀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 천재이루의 기회였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가족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명절 저녁 식사 후 찍은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결국 한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곧바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기회.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께 공평함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속으로 사겨야 하는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 내에서 사실상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족의 삶을 적절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빠에게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소개하여 그가 아내의 눈치나 여동생의 계급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어깨를 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조카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 아마 이것이 가정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다툼이나 시해가 아니라 이끌어줌과 성장을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를 찾고 진정한 존엄을 얻게 하는 것. 이 생각을 하자 서연의 마음은 후련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막막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빛에 다시 투지와 빛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감 있고 침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쪽 같은 우리 가족 채팅방에 평온하게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올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나고 회사에서 저를 고향에 상주시키고 새 대형 프로젝트 총책임자를 맡겼어요. 앞으로 우리가 만날 기회가 아주 많아질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자 채팅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단계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주도자의 자세로 모든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창밖에 불꽃놀이가 다시 한번 밤하늘에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나는 미세하게 움찔하며 재빨리 다른 카드를 내밀었다. 빨간 불이 다시 켜졌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숨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아직 월급이 안 나왔어? 아기 분유가 다 떨어졌는데. 수화기에서는 일말의 온도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가 들렸다. 집은 나 혼자 지탱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독립적으로 살 줄 알았지. 이렇게 기생충처럼 살 줄은 몰랐다. 그 한마디가 나의 선전포고를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럼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거야. 손님, 이 분유 구매하실 건가요? 계산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뒤를 보니 계산대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일단 안 살게요. 빈 카트를 끌고 마트를 나선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은 10여 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배경에는 격렬한 마작 소리가 들렸습니다. 볼일 있으면 빨리 말해. 나 지금 폐가 좋단 말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힘들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태준 씨 회사 월급이 이번 달 늦어졌대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며칠만 유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바라도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겠어요. 안 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내가 태준이 하나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덕을 쌓았어. 감히 이런 도덕적 족쇄로 날 묶으려 들지 마. 돈이 없으면 네 친정에 가서 달라고 해. 결혼할 때 줬던 예단비 600만 원 아직 남았잖아. 네 친정에게 다시 토해내라고 해. 전화가 세차게 끊어졌습니다. 코끝에 시큼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1년 전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일 겁니다. 예단비와 혼수, 심지어 결혼 전 모아두었던 내 개인적 적금까지 모두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태주는 출장 중이었고 전화로 그는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여보, 내 돈은 전부 투자금으로 묶여 있어. 네가 먼저 해결해줘. 만기 되면 반드시 갚아줄게.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딸을 볼 때마다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빚쟁이로 태어난다니까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팔자를 타거나 태준 역시 나에게 자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내가 잘리진 않았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반토막 났어. 네가 나가서 일 안 해봐서 그렇지. 지금 받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친정에 좀 도와달라고 해. 사정이 좋아지면 월급은 다시 오를 거야. 그때 꼭 2배로 갚아줄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창업 성공이 아니라 부채를 안게 되었고 월급은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딸은 그의 입에서 가족이 아닌 기생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의 곤란함을 들은 동생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누나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이 50만 원 가져가. 안 갚아도 돼. 하지만 난 이게 마지막이길 바라.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기어 나와야 해. 전화를 끊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림자마저 나를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결혼과 출산을 재촉했던 사람들은 지금 구덩이 주변에 모여서 나의 초라함과 무능함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사는 항상 화려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시댁에서 발판을 다질 수 있다.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데 너는 애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니? 여자는 착하고 너그러워야 남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나는 얼굴에 눈물을 닦고 울다 잠든 딸을 안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라는 말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라는 것을. 은서야, 혹시 태준 씨가 밖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친한 친구인 소율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른 여자? 그럼 왜 그 여자가 집에 와서 난리를 치지 않아? 태준 씨는 왜 나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지 않는 거고? 소율은 전화를 통해 비웃었습니다. 너 혹시 막장 드라마에 너무 중독된 거 아니야? 현실 속의 외도는 태준이든 상간녀든 아니면 네 시어머니든 절대 바보같이 덫을 놓아서 네가 잡게 하지는 않을 거야. 너 드라마 찍는 줄 아니?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 말이 좀 직설적이라 미안해. 내가 로펌에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내가 몇 가지 사실을 말해줄게. 너도 냉정하게 생각해봐. 첫째, 그가 생활비를 끊은 지 얼마나 됐니? 둘째, 아직도 그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 셋째, 유나가 곧 2살이야. 양육권이 더 이상 어머니에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 너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흥신소에 연락해야 할까? 흥신소? 소율은 다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돈이 있어? 제대로 일하는 흥신소는 착수금이 최소 수백만 원이고 이후 비용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야. 게다가 그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 자칫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네 수중에 현금이 얼마나 있어? 유나 분유 한 통 사고 47만 5천 원 남았어. 좋아.
이 돈은 지금부터 단 1원도 쓰지 마. 내 최후의 비상자금이야. 내 선배를 소개해 줄게. 생활비는 내가 도와주겠지만 전문적인 일은 그분에게 맡겨야 해. 소율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고 나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최고의 로펌에서 인턴을 하며 의기양양하게 살고 있었고 나는 하루하루 힘든 삶 속에서 기생충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낯선 지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서 씨, 안녕하세요. 저는 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현 단계에서 당신의 최우선 임무는 증거 수집입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그의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 세차 카드 한 장이라도 포함을 앞뒤로 선명하게 사진 찍어 보관하세요. 둘째, 그의 예비 휴대폰이나 다른 메신저 앱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당신이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겼는지 발견하더라도 완전한 증거 체인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거실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월급 명세서에는 분명히 5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매달 38만 원의 주택 대출금도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빠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낭비할 수 있단 말인가? 사흘 후 그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여행 가방을 대충 던져놓고는 짐 좀 정리해줘. 다음 주에 또 나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낯선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아직도 안 나왔어? 그가 넥타이를 풀던 손이 멈칫하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정말 끝이 없구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돈. 그의 얼굴에 노골적인 짜증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수없이 맴돌던 질문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 변호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완전한 증거 체인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그가 다시 외투를 걸치려는 것을 보고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 갈비탕을 한 그릇 들고 나왔습니다. 밥 됐어. 좀 먹고 나가지?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는 옷을 다시 걸어놓고 앉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노인들한테 먼저 돈 좀 보태달라고 했잖아. 내가 사정이 풀리면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줄 거라고 했잖아. 알았어. 나는 시선을 내리고 내 몫에 밥을 떴습니다. 앞으로 아이일로 오빠 귀찮게 안 할게. 그는 이 대답에 만족한 듯 젓가락을 들고 가장 큰 갈비 한 점을 자신의 그릇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권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목표는 5년간 한 침대에서 잔 남편이었습니다. 소율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태준의 영리함과 방어 태세는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나는 그가 잠든 후에야 조심스럽게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 기록은 흔적도 없이 삭제되어 있었고 연락처에는 수상한 신호가 없었습니다. 송금 기록은 깨끗한 백지 같았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배운 모든 방법, 배달 주소, 호텔 예약 내역, 공유 기기, 로그인 기록 확인 모두 허사였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2살이 넘었고 집안 재산은 이미 투자 실패, 회사 감봉, 은행 상환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예단비, 혼수, 그리고 나의 결혼 전 모든 적금까지 모두 쥐어짜였습니다. 5년, 일 800여 일 동안. 다음 목표는 뭐지? 사진 찍었습니까? 동이 트자마자 민 변호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찍었어요. 하지만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 한 장도 없었고 심지어 신분증도 지갑에 없었어요. 이래도 조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화면 너머에서 빠른 답장이 왔습니다. 조사 명령이요? 그건 당신이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지갑에 뭐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나는 휴대폰에 찍은 사진들을 모두 보냈습니다. 주유카드 1장, 마트 상품권 1장, 여러 브랜드의 케이크 교환권 몇 장, 신용카드 1장,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카드 슬롯을 보며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없는 걸까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그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문자는 없었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이모티콘만 있었습니다. 곧이어 2줄의 문장이 뒤따랐습니다. 됐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다만 당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주 안에 그가 집에 한 번 더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다시 집에 안 올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틀 후면 유나의 생일입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당신이 받게 될 것은 그의 이혼 소송장일 겁니다. 이혼 소송장? 네. 저는 그가 이번에 집에 온 것이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려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서 부동산 등기 서류 같은 걸 확인해 보세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재빨리 집안 금고를 열었습니다. 과연 모든 중요 서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휴대폰으로 찍은 카드를 사진과 똑같이 사오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재빨리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과 같은 주유카드 10만 원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어서 마트 상품권 20만 원 권, 케이크 가게 선불카드 3만 원 권도 샀습니다. 순식간에 줄어든 잔액을 보며 손끝이 차가웠지만 나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일 딸 생일인데 어른들 모시고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할까요?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필요 없어, 은서야. 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준비했던 모든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일쯤이면 내 변호사가 보낸 이혼 합의서를 받게 될 거야. 나는 우리가 잘 헤어졌으면 좋겠어. 잘 헤어져? 코끝이 시큼해졌습니다. 5년 결혼 생활이야, 태준. 너 지금 나한테 잘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너밖에 다른 여자 생겼지? 전화 너머의 말투는 짜증스러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나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너무 소모하는 것 같아. 좋은 관계는 이렇게 서로를 짐처럼 만드는 게 아니잖아. 너는 제발 염치 좀 말아라. 그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주택대출 압박, 사업 정체 등으로 스스로를 마취시키려 했던 가짜 현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에게는 일말의 자기 기만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대체 몇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할까요? 10달 동안의 임신, 출산의 고통, 그리고 분유값 때문에 내려놓아야 했던 존엄. 마침내 고난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끌어올려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모든 널빤지를 치워버리고 나를 심연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민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아요. 저에게 기회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낸 지 10초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이혼 소송 중에는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혼인 관계는 즉시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멸하지 않는 한 이 싸움은 승산이 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위임한 변호사가 보낸 이혼 합의서가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펼쳐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이의 양육권까지 포기했습니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오직 이혼 시점이었습니다. 양육비는 월 80만 원,
게다가 몇 장의 은행 거래 내역을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분할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 서류들을 찍어 민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아직 승산이 있나요? 그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아직 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가지 않는 한 그는 완전히 단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마세요. 싸우지도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세요. 그가 먼저 참지 못하고 돌아와 당신을 찾을 때 우리의 기회가 옵니다. 과연 일주일 후 그의 모든 전화와 독촉 메시지를 거부하자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지난 수천 번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외투를 받았습니다. 오빠 좋아하는 맛 뼈다귀탕 끓였어요. 손 씻고 밥부터 먹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은서야, 너 기어코 이 일을 크게 만들어서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거니?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오빠가 원하는 거라면 오빠는 애초에 나에게 한마디도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준, 나는 오빠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상관 안 해. 하지만 여기는 나와 딸의 집이야. 우리는 계속 여기서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남자의 얼굴에서 마지막 인내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집은 이미 중개소에 내놨어. 너희는 며칠 못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구기 쉽겠어요. 우리 모녀는 가리는 거 없으니 우리에게 적당한 집만 구해줘요. 태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 판다는 말에 나는 이미 히스테리를 부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가 화장실로 돌아선 틈을 타 나는 재빨리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작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전 과정은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갑은 소리 없이 제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 짐을 좀 싸. 내일 내가 너희가 묵을 곳을 먼저 찾아줄게. 그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딸에게 국을 떠주었습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사냥의 시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감정과 목적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해도 됩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 누구도 나의 눈물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한밤중 거실에서 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정리해둔 2개의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커튼 뒤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튼 후 나는 민 변호사에게 작전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2단계로 들어갑니다. 비협조, 무대, 응.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가 한계에 다다라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그가 먼저 소송을 걸게 한다고요?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은 그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릴 것은 법원의 심리 일정입니다. 다음 날 태주는 주소를 보내며 당장 이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은 반지하 주차장을 개조한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중개인이 고객을 데리고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제 집이고 저는 집을 파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곧 집 매매 정보는 중개 플랫폼에서 즉시 내려졌습니다. 태준이 격분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낯선 사람의 슬리퍼와 나와 딸의 물건이 이미 정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보내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여 다른 아파트의 작은 평수를 임대했습니다. 태준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은 이혼,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모든 손실을 배상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민 변호사는 그 소송장을 훑어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이 90일이 우리가 증거 수집을 완료할 황금 시간입니다. 사람을 붙여서 그를 미행해야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개정 24시간 전에 당신에게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하도록 지시할 겁니다. 개정 전 조정, 우리는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는 나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은서, 네가 감히 나를 차단해? 내 집에 손을 대? 너 정말 미쳤어. 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민 변호사는 앞으로 나서서 그의 손을 떼어 놓았습니다. 태준 씨,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여기는 법원 조정실입니다. 태준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 변호사는 손에 든 조정 의향서를 그에게 밀어보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첫째, 당신은 우리 의뢰인과 딸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자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지난 2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준으로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태준은 거의 비웃었습니다. 강은서, 너 돈에 미쳤구나. 20년치 월세와 16년치 양육비를 한 번에 내놓으라고? 말도 안 돼. 민 변호사는 깔끔하게 서류를 닫았습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개정 하루 전날 밤, 민 변호사의 전화가 정각에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구매했던 모든 선불카드, 상품권, 주유카드의 실시간 잔액을 조회하세요. 좋습니다. 총공격의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나는 하나하나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곧 전해졌습니다. 그 3,800원이 남은 케이크 카드 외에는 나머지 수십만 원짜리 주유카드와 상품권이 모두 깨끗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민 변호사의 목소리는 유난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재산 도난을 이유로 카드의 번호, 구매 기록, 잔액 이상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모든 원본 구매 영수증과 통화 녹음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곧 당신과 합류하겠습니다. 마트의 감시 카메라 영상 속에서 나는 마침내 숨겨져 있던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고 태준은 자연스럽게 여자의 가방과 외투를 받아들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화할 때 태준의 시선은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집중과 다정함이었습니다. 심장에 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그 사랑이 이미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 민 변호사는 재빨리 도착하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관은 화면 속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민 변호사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의뢰인은 이 여성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신고한 핵심은 명의 재산이 모르는 사이에 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동행자의 신분은 귀하 쪽에서 법에 따라 조사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의 절차에 따라 주유소의 CCTV도 확보되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주유 카드는 2대의 차량에 주유되었습니다. 한 대는 태준의 차, 다른 한 대는 이 여자의 차였습니다. 주유를 기다리는 틈을 타 태준의 손이
여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는 것이 감시 카메라 각도에 명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경찰관은 기록 수첩을 닫고 옆에 있는 보조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기록하고 차주 정보를 빠르게 조사해. 민 변호사가 팔꿈치로 나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나는 즉시 알아차리고 화면을 다시 자세히 보는 척 했습니다. 이내 깨달은 듯 불쑥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잠시 멈춰주세요. 운전하는 이 남자의 옆모습이 제 남편과 매우 흡사합니다. 민 변호사가 즉시 반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경찰관님. 만약 소비한 쪽이 의뢰인의 배우자라면 이것은 부부간의 재산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이로써 사건을 취하하고 공공자원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가정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담당 경찰관은 기록 수첩에 몇 자를 빠르게 쓰고 마지막으로 구두로 훈계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안 돈 문제는 확실하게 소통하세요. 이런 오해로 다시 신고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서둘러 서명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안전벨트를 매고 백미러로 나를 보았습니다. 모든 원본 파일이 비용 없이 확보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 사유 증거를 얻는 것이 현장에서 덮치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정말 이 몇 장의 모니터 화면만으로 그가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까요?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증거는 이미 완전한 체인을 형성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역할은 확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조사 명령. 개정 전날 밤 민 변호사는 긴급하게 새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본은 개정 후 판사가 증거 제출을 허락하는 그 순간에야 서기에게 의해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대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법봉이 내려졌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먼저 공세를 취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태준 씨는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해 월 수입이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혼전주택에 월 대출금도 홀로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어 부득이하게 집을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은서 씨는 재산 처분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원고의 혼전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정의 1, 이혼 판결 2, 피고에게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발언이 끝난 후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폭발하기를, 소리치고 울기를, 히스테리컬한 미친 사람처럼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침묵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우리를 향해 원고의 진술에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감정 파탄 여부, 주택 임대의 합법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그 전에 원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태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태준 씨, 방금 변호사님께서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월급 통장 외에 당신 명의로 고액의 자금이 예치된 다른 계좌는 없습니까? 태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 현재 당신이 처분할 수 있는 예금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 변호사가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당신은 감정 파탄의 원인이 생활고와 경제적 압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가정 공동생활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고액의 비정상적인 지출은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법정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즉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민 변호사는 그를 쳐다보며 원고 본인이 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없습니다. 저의 모든 수입은 정상적인 지출과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행 거래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가 가정에 사용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지출이 전혀 없다고 굳게 주장하셨으니 이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신청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3개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 시점이 어젯밤 늦은 시간이었으므로 경찰 신고 기록과 함께 어젯밤에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본을 받은 상대방 변호사와 태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음 순간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대형 마트 계산대였습니다. 태준이 긴 머리 여자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카트에는 생필품과 고급 수입 식자재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한 자세로 마치 금슬 좋은 부부 같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주유소였습니다. 흰색 SUV가 주유기 옆에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쪽에는 태준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익숙하게 카드를 긁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다시 조수석으로 돌아온 후에도 차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그가 운전석의 여자를 향해 몸을 기울이는 장면을 명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 변호사는 정확하게 영상을 끊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법정에는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케이크 가게였습니다. 태준과 그 여자가 쇼윈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릴 때 그의 눈빛은 거의 스크린 밖으로 애정이 넘쳐 흐르는 듯 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증거 기습입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상대방은 고의로 제출을 미루어 법정 질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감정을 조절하고 앉으십시오. 판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테이블 아래에서 그를 2번이나 잡아당겼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민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가 장기간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하고 유용하려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었고 그 소비의 흐름이 임수아 씨 상간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는 태준 씨와 임수아 씨 사이의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의 모든 자금 거래 내역 및 공동 자산에 대한 조사 명령을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거의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반대합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심리 범위를 확대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수아 씨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녀의 재산 상황은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판사는 양측의 논쟁을 제지하고 앞에 놓인 증거와 신청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은 변호사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제출한 새 증거에 대해 저희는 잠시 휴정을 요청하며 상대방이 새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항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조정실, 태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은서, 나는 네가 감히 내 카드를 바꿔치기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이거 범죄라는 거 몰라?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카드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이 카드들은 오빠가 직접 내 가방에서 가져간 거 아니었어요? 부부 사이인데 저는 오빠를 절도죄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 해도 과거의 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나를 비난해요? 남자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짚었습니다. 너 이렇게 크게 돌아와서 결국 뭘 하고 싶은 거야? 간단해요. 오빠 명의로 된 그 집을 내 명의로 이전해 주세요.
대신 오빠가 숨긴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은 내가 묻고 넘어갈게요. 태주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미쳤어. 그건 내 혼전 재산이야. 너는 완전히 헛된 망상을 하고 있구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야. 아, 그래요? 나는 태연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소송은 끝까지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민 변호사는 노트북을 닫고 좋습니다라고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태준이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누구와 싸우든 무슨 소송을 하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을 완전히 휘저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깨끗하게 해변에 서 있을 수 없도록. 태준이 일하는 회사의 법인 대표는 그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그의 외삼촌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귀사는 태준 씨에게 지급한 모든 급여와 복리후생의 완전한 명세를 즉시 제공해 주십시오. 예상대로 외삼촌의 위기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다음 날 상황 설명서가 우리 손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의 모든 수입은 합법적이며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목록에는 지난 몇 년간의 급여와 각종 명목의 수당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군요. 나와 민 변호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1. 외삼촌이 제공한 급여 명세. 2. 마트와 주유소의 소비 기록. 3. 법원의 조사 명령. 이번에는 내가 원고로 나서서 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권한으로 우리는 마침내 마트와 주유소의 완전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태준의 회원 포인트 계정, 임수아의 회원 포인트 계정. 모든 고액 소비가 상응하는 실물 상품권 카드 번호와 주유 카드 1년 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세 목록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1. 출처가 있는 카드는 쓰인 곳이 없습니다. 회사 복리후생 명세에 있는 일부 카드 번호는 마트나 주유소의 소비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쓰인 곳이 있는 카드는 출처가 없습니다. 마트와 주유소 기록에 있는 대부분의 고액 소비카드 번호는 회사 복리후생 명세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독립적인 목록에 없는 모든 상품권에 대해 출처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순식간의 압박은 상대방에게로 향했습니다. 외삼촌이 허위 문서 작성을 한 것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이 카드들이 다른 불법적인 경로에서 왔다고 인정하여 태준이 뇌물 수수 또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든가 이것은 스스로 논리를 완성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나는 굳이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느리고 문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 싸움을 형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정당한 법적 절차를 사용하여 당신의 모든 어둠의 행위에 대해 밝은 대낮에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야 태준의 이전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변호사들조차 급히 계약을 해지하고 밤에 도망쳤습니다. 민 변호사의 사무실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태준이 아니었고 임수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강서방,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니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우리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며 태준이 좋은 아내를 맞이했다고 칭찬했던 이 장면은 지금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장 사장님, 오해라고 할 수는 없죠. 지난 3년간 태준 씨의 장부상 월급은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했고 저와 아이가 들었던 설명은 늘 회사 어려움이나 대외 환경 악화뿐이었습니다. 당신들 사이의 공모는 15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
그리고 이 가정이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장 사장님은 어른으로서 그를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밖에서 또 다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왔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간단합니다. 첫째, 그 150만 원의 차액을 이자와 함께 저에게 보상해 주세요. 둘째, 태준 씨를 설득하여 그 집에 남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갚고 깨끗하게 제 개인 명의로 이전해 주세요. 셋째, 월급 200만 원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여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일시불로 지급해 주세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조건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장 사장님, 이 도움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의 회사에 카드 대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상이 태준 한 명뿐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깊이 파고든다면 모든 직원의 지난 몇 년간의 유사소득에 대해 세금 추징과 벌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 현금 흐름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수억 원의 입막음 비용이 회사가 무너질 위험과 비교했을 때 영리한 사업가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곧 태준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나를 찾아다녔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이미 내가 차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낯선 번호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서야, 제발 봐줘. 우리 부부였잖아. 나에게 살 길을 열어줘. 눈물이 예고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준, 나와 딸이 분유 한 통도 못 살 때, 오빠가 전화로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을 때 오빠는 나와 딸에게 살 길을 열어줬나요? 오빠가 회사 카드로 다른 여자와 쇼핑하고 주유하고 호텔에 묵으면서 웃음을 선물할 때 나와 딸에게 살 길을 열어줬나요? 오빠가 외삼촌과 공모하여 장부를 조작하고 수입을 숨기며 나와 아이를 바보 취급했던 그날부터 오빠는 청산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어야죠. 이제 대가를 치를 때예요. 합의서에 서명하던 날,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나는 민 변호사 옆에 앉아 태준과 그의 외삼촌 그리고 공증인들이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가 내 앞으로 밀려왔을 때 나는 가볍게 그것을 닫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강서방, 이 일은 여기서 끝냅시다. 외삼촌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각자 잘 지냅시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태준이 내 곁을 지나갈 때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결국 모든 말은 한숨으로 변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와 그는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민 변호사에게 억대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그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집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딸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한 달 후 민 변호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임수아였습니다. 눈가에 선명한 멍이 보였습니다. 메시지가 뒤따랐습니다. 방금 재판 끝났어요. 간단히 말할게요. 태준이 외삼촌과 15년짜리 노예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외삼촌에게 빚 갚는데 할당됩니다. 임수아가 이 사실을 알고 밤새 짐을 싸서 도망가려 했지만 태준에게 역에서 붙잡혔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관계가 파탄났고 태준이 변호사를 위임하여 임수아에게 연애 기간 동안 자신이 지불한 모든 고액 소비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수아는 돈이 없어서 태준 곁에 강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 둘의 모든 수입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어요.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에 깊은 애정은 없고 하루하루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라던 대로 영원히 함께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최고의 결말일지도 모르죠. 나는 화면을 껐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새도시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딸은 거실 카펫 위에서 집중하며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보송보송한 머리카락에 금빛 테두리를 씌워주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손으로 직접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운명이 주는 가장 관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사냥의 시간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새벽은 지금 내 발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편안한 노후 채널이었고 여러분의 동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